로스차일드 금융제국. 너희 형제들이 단결하기만 하면 세상의 어떤 은행도 너희와 경쟁이 안 되며 너희를 해치거나 너희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도 없을 것이다. 너희가 함께 있으면 세상의 어떤 은행보다 큰 위력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데이비슨이 네이선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M.A. 로스차일드는 1812년 세상을 떠나기 전 다음과 같이 엄격한 유언을 남겼다. 1. 가문은행의 모든 요직은 반드시 가문 내부에서 맡아야 하며 외부인을 써서는 안 된다. 가족 가운데 남자만이 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사촌끼리 결혼함으로써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이 규정은 초기에는 엄격히 지켜졌으나 나중에 완화되어 다른 유대인 은행가 지방과의 통혼까지로 범위가 확대됐다. 3. 재산 상황을 절대로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4. 재산 상속 시 변호사의 개입을 절대 금지한다. 5. 집안의 모든 장자는 각 집안의 우두머리이며 가족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에만 차남을 후계자로 할 수 있다. 이 유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자는 재산 상속권 일체를 박탈당한다. 중국에는 형제가 마음을 합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자른다라는 속담이 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가족 내부의 통혼을 통해 재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걸 엄격히 금지했다. 100여 년 세월 동안 가족 내부의 통혼이 18건이었으며 그중 16건은 사촌 남매 간의 결혼이었다. 1850년을 전후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은 총 60억 달러의 재산을 축적했으리라 짐작된다. 수익률을 6%로 계산한다면 15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들 가족의 자산은 최소한 50조 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가족의 엄격한 통제, 은밀한 물밑 작업, 기계처럼 정확한 협조, 빠른 시장 정보 수집 능력, 냉철한 이성, 금권에 대한 끝없는 욕망,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을 둔 금전과 재산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천재적인 예지 능력 등이 로스차일드가가 200년 동안 전 세계의 금융 및 정치와 전쟁의 냉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활약하며 인류 역사상 가장 방대한 금융제국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20세기 초까지 로스차일드 가문이 통제한 재산은 당시 세계 총 재산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로스차일드 은행은 유럽의 주요 도시에 분포하고 있다. 그들은 치밀한 정보 수집 및 전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유럽 국가의 왕실과 귀족들도 때로 그들의 정보망을 이용할 정도였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국제금융 청산 시스템을 처음으로 설립해 전 세계 황금 시장을 통제하는 데 이용했다. 그들은 가족은행 체계 중 처음으로 실물 황금을 운반할 필요가 없는 계정 청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세상에서 로스차일드 가문만큼 황금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런던 황금 정가 시스템에서 물러나겠다고 선포한 2004년, 그들은 장차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금융위기의 중심에서 슬며시 벗어나면서 자신들과 황금 가격의 관계를 떼어놓고 있었다. 빚더미에 앉은 달러 경제와 사방의 위기가 도사린 세계의 법정 화폐 체계나 외환 보유 체계는 한바탕 청산의 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얼마 안 되는 황금을 보유한 아시아 국가들이 몇 년 동안 축적한 재산은 미래의 승리자에게 재분배될 것이다. 헤지펀드는 재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다만 이번 대상은
파운드화나 아시아 통화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기둥인 달러가 될 것이다. 은행가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은 큰 호재다. 평화 시기에는 감가상각이 느리게 진행되던 각종 고가의 시설과 물품이 전쟁 때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기 마련이다. 전쟁의 당사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긴 쪽 정부든 진 쪽 정부든 은행 채무라는 함정에 빠져들고 만다. 잉글랜드 은행의 설립 때부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21년 동안 영국은 56년을 전쟁 가운데 보냈으며 나머지 시간의 절반은 전쟁 준비에 할애했다. 전쟁을 책동하고 그 자금을 대는 것은 은행가의 이익에 들어맞는다. 로스차일드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프랑스 혁명부터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는 거의 모든 근대 전쟁의 배후에는 그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현재 주요 서방 선진국의 최대 채권자다. M.A. 로스차일드 부인 구트 슈네퍼는 세상을 뜨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내 아들들이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면 전쟁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도 없어질 것이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공업 국가의 화폐 발행 권리가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중에 떨어짐으로써 신성한 군주의 권리가 신성한 금권으로 대체되었다. 이때 대서양 저쪽에서 번영을 구가하는 아메리카 대륙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다. 제2장 국제은행 재벌과 미국 대통령의 100년 전쟁. 내게는 중요한 적이 둘 있다. 하나는 내 앞에 남부군이며 나머지 하나는 뒤에 도살인 금융기관이다. 둘 중 후자가 더 큰 위협이다. 장차 나를 떨게 할 위기가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내 나라의 안위가 걱정이다. 금전의 힘은 사람들을 계속 통치하고 그들을 해치면서 모든 재산이 소수의 사람 손에 들어가고 우리 공화국이 붕괴하기까지 지속될 것이다. 나는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심지어 전쟁 때보다 더 초조하다. 링컨, 미국 16대 대통령. 들어가면서 중국의 역사는 정치 권력 투쟁을 둘러싸고 전개되었으며 제왕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중국 역사의 진수를 통찰할 수 없다. 반면 서양의 근대사는 금전을 둘러싼 각축전으로 진화되었으며 금전의 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서방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미국의 성장 과정은 국제 세력의 개입과 음모로 점철되었다. 특히 국제 금융 세력은 미국에 대해 가공할 만한 침투력과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민주주의의 설계와 수립은 봉건 독재 세력의 위협을 막아냈고 괄목할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민주제도 자체는 금권이라는 치명적인 신형 바이러스에 대해 믿을 만한 면역력을 갖추지 못했다. 신흥 민주제도는 국제은행가들이 통화 발행권 통제로 국가 전체를 통제한다는 전략적 공격 방향의 판단과 방어에 큰 구멍이 났음을 보여주었다. 금권 슈퍼 특수 이익 집단과 미국 민선 정부는 남북전쟁 전후의 100년 동안 미국 민영 중앙은행 시스템이라는 금융의 고지를 선점하고자 투쟁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7명의 미국 대통령이 피살되었고 다수의 의원이 사망했다. 미국 역사학자들은 미국 대통령의 사망률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된 일선 부대의 평균 사망률보다
더 높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금융이 전면 개방되면서 국제은행가들은 중국의 금융계로 대거 진출할 것이다. 과거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 과연 오늘날 중국에서 재현될 것인가? 링컨 대통령의 피살. 1865년 4월 14일 금요일 밤, 갖은 어려움과 위기를 딛고 4년 동안 잔혹한 내전을 견디던 링컨 대통령은 닷새 전 남부의 로버트 에드워드 리 장군이 마침내 북부의 그랜트 장군에게 투항했다는 승리의 소식을 접했다. 기쁨에 들뜬 링컨은 그동안 팽팽하던 신경줄을 늦추고 워싱턴의 포드 극장에서 공연을 감상하는 중이었다. 10시 15분 암살범이 경호원이 없는 대통령 전용석에 잠입했다. 그는 링컨과 60cm도 떨어지지 않은 뒤쪽에서 대구경 권총으로 대통령의 뒷머리를 쏘았다. 후두가 관통당한 링컨은 이튿날 새벽 사망했다. 링컨을 저격한 범인은 존 윌크스 부스라는 유명한 배우였다. 그는 4월 26일 도주하던 중 총을 맞아 사망했다고 한다. 저격범의 마차 안에서는 깨알 같은 글씨로 쓴 편지와 유다 베냐민의 개인 물품들이 발견되었다. 당시 남부 정부의 국방장관이던 유다는 훗날 국무장관을 지낸 남부 금융회 실권자였다. 유럽의 대형 은행가들과 친분이 있던 그는 나중에 영국으로 도피했다.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에 큰 음모가 개입되었다고 여겼다. 그 음모에 가담한 인물로는 링컨의 내각 요원,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은행가, 남부의 고위 관리, 뉴욕의 신문 출판 기업과 북부의 급진파들이 거론된다. 당시 암살범 존 윌크스 부스는 피살되지 않고 풀려났으며 나중에 매장된 시체는 그의 공범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국방장관 에드윈 스탠턴이 진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언뜻 봐도 황당한 음모론처럼 들린다. 그런데 전쟁 장관이 다룬 대량의 비밀 문서의 암호를 1930년대 중반에 해독한 후 역사학자들은 놀랍게도 당시 소문들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 놀라운 역사 자료들을 처음으로 깊이 연구한 사람은 역사학자 오토 아이젠 쉬물이었다. 그의 저서 링컨은 왜 암살당했을까는 당시 사학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시어도어 로스코가 더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출판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19세기의 링컨 사건과 관련한 대규모의 역사 연구는 대부분 포드 극장의 비극에 대한 묘사에 치우치며 마치 대형 오페라를 보여주는 것 같다. 대개는 이런 식이다. 이 사건을 암살 사건으로 본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링컨은 무모한 범죄자의 손에 희생되었다. 그 범죄는 법적 처벌을 받았으며 음모론은 사라졌다. 미덕이 최후의 승리를 쟁취했으며 링컨은 이제 과거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암살 사건의 의문이 풀렸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링컨 암살에 관련된 범인들은 아직도 법망에서 벗어난 상태다. 암살범의 손녀 이졸라 포레스터는 회고록 이 미친 행동을 통해 자신이 금원의 기사단이라는 기밀 기록을 정부가 은밀히 보관하고 있는 문서 창고에서 발견했으며 국방장관 에드윈 스탠턴이 기밀 자료로 분류했다고 주장한다. 링컨이 피살된 후 이 문서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졸되는 암살범 부스와 혈연 관계인데다 프로 작가라는 신분을 이용해 마침내 이 문서를 처음으로 열람할 수 있었다. 이졸라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이 수상한 낡은 문서철은
음모와 심판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방 한 구석에 있는 캐비닛에 들어있었다. 내가 5년 전 우연히 이 방의 바닥에 꿇어앉아 자료를 뒤적이면서 캐비닛의 한쪽을 보지 못했다면 기밀 문서를 영원히 발견하지 못했을 거다. 이곳의 문서와 내 할아버지는 관계가 있다. 나는 할아버지가 기밀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 조직은 조지 비클리가 만든 금원의 기사단이다. 나는 할아버지가 그와 찍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모두 제복 차림이다. 나는 이 사진을 할머니의 성경책 사이에서 발견했다. 할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사람의 도구라고 말한 적이 있다. 금원의 기사단과 뉴욕의 금융 세력은 과연 어떤 관계였을까? 링컨 정부 내부에서 몇 사람이나 링컨 암살의 음모에 개입했을까? 링컨 암살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정확한 방향을 비껴가게 되었을까? 링컨의 암살과 100년 후에 일어난 케네디 암살은 비슷한 점이 많다. 케네디 암살 역시 대규모의 조직적 협력, 완벽한 증거인멸, 체계적인 조사 방해 등으로 사건의 진상이 짙은 베일에 가려 있다. 링컨 암살의 진정한 동기와 음모를 파헤치려면 미국의 수립 이후 민선 정부와 금권이 화폐 발행권 통제라는 국가 전략적 고지를 선점하고자 힘겨루기를 하던 역사의 배후를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 화폐 발행권과 미국의 독립전쟁. 미국 독립전쟁의 기원을 분석한 역사 교과서는 대부분 개괄적 원칙과 의미를 전면적이고 추상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이 혁명의 금융 배경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핵심적 역할을 다뤄보기로 하자. 최초로 미 대륙에 정착해 생활한 사람들은 대부분 몹시 가난한 빈민이었다. 몸에 지니고 온 몇 개의 보따리를 빼면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다. 당시는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대형 금광과 은광이 발견되기 전이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가 극히 부족한 실정이었다. 게다가 모국인 영국과의 심각한 무역 적자로 대량의 금은 화폐가 영국으로 유입됨에 따라 통화의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 북아메리카의 이민자들이 고된 노동으로 창출한 대량의 상품과 서비스는 통화의 부족으로 충분하고 효과적인 교환이 어려웠으므로 경제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었다. 이런 난국을 해결하고자 각종 대체 화폐를 사용해 상품 거래를 해야 했는데 주로 거래되는 대체 화폐는 동물의 모피나 조개 껍데기, 연초, 쌀, 보리, 옥수수 등이었다. 1715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만 해도 17종류나 되는 물품이 법정 화폐로 유통되었다. 정부와 민간에서는 이런 물건으로 세금을 받았으며 공채 및 사채의 상환이나 상품과 서비스 매매도 이런 물건들로 이루어졌다. 당시 모든 대체 화폐는 파운드와 실링을 회계 결산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이 물품들은 색깔과 규격, 받아들이는 정도와 보존성의 차이가 커서 표준으로 계측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비록 어느 정도 화폐 부족이라는 발등에 불을 꺼주긴 했지만 상품 경제 발전은 여전히 발목을 잡힌 상태였다. 금속 화폐의 장기적 부족 현상과 대체 실물 화폐 이용의 불편이 계속되자 현지 정부는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참신한 발상을 내놓았다. 즉, 정부가 지폐를 발행해 통일된 표준 법정 화폐로 삼는다는 아이디어였다. 이 지폐는 유럽에서 유통되는 은행권과 달리 어떤 은행에서도 담보로 실물을 잡지 않는 완전한 정부 신용화폐였다. 한 사회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지폐로 세금을 받아주기만 하면 그 지폐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기본 요소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새 화폐는 과연 사회 경제의 빠른 발전을 크게 촉진했으며 상품 무역은 점점 번성해 갔다. 이와 동시에 영국의 애덤 스미스도 북아메리카 식민지 정부가 시도하는 새로운 화폐를 주시했다. 그는 이 지폐가 상업에 큰 자극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금속 화폐가 부족한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신용에 기반을 둔 거래를 할 경우 상인들이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서로의 신용 상태를 결산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따르는 불편을 줄일 수 있었다. 관리하기도 쉬운 지폐 시스템은 아무 불편도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더 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담보가 없는 화폐는 은행가들의 천적이었다. 담보로 잡을 채무가 없으면 정부는 당시 최고의 희소 가치를 발휘하던 금속 화폐를 은행에서 대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은행가의 가장 위력적인 수단은 힘을 잃어버린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1763년 영국을 방문했을 때 잉글랜드 은행의 책임자는 그에게 신대륙 식민지가 어떻게 그토록 발달할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는 그 원인을 이렇게 대답했다. 그거야 간단하죠. 식민지에서 우리는 식민권이라는 화폐를 스스로 발행했습니다. 상업과 공업의 필요에 따라 동등한 비율의 화폐를 발행하죠. 그러면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의 손까지 쉽게 이동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지폐를 만들고 구매력까지 보장하니까 우리 정부는 누구에게도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답니다. 새로운 지폐의 출현으로 미 식민지는 필연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어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영국 은행가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들의 입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영국 의회는 1764년 통화 조례를 통과시켜 미 식민지 각지에서 자신들의 지폐를 발행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을 반드시 황금과 백은으로 지불할 것을 강요했다. 프랭클린은 이 법안이 식민지 각지에 미치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고통스럽게 묘사했다. 겨우 1년 만에 식민지의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번영의 시대는 가고 경제는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졌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우글거렸다. 만약 잉글랜드 은행이 식민지의 화폐 발행권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식민지 시민은 기꺼이 차와 기타 상품으로 남는 소량의 세금을 냈을 것이다. 이 법안으로 실업과 불만이 초래되었다. 자신의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식민지는 국왕 조지 3세와 국제은행가들의 통제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발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미국의 개국 옹호론자들 사이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이 영국 정치를 통제하고 국민을 부당하게 대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높았다.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유명한 미국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다음과 같이 길이 남을 명언을 남겼다. 만약 미국인이 끝까지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국가의 화폐 발행을 통제하도록 둔다면 이들 은행은 먼저 통화 팽창을 이용하고 이어서 통화 긴축 정책으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것이다. 이런 행위는 어느 날 아침 그들의 손자들이 자기의 터전과 선조가 개척한 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1791년 제퍼슨이 한 말을 되새겨보면 믿기 힘들 만큼 정확한 그의 예견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미국 민영은행은
국가 화폐 유통량의 97%를 발행하고 있으며 미국 국민은 은행에 44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채무를 진 상태다. 그들은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터전과 재산을 잃었다는 사실을 각성할지도 모른다. 마치 1929년에 그러했듯이 말이다. 미 합중국의 위대한 선구자들은 해안을 갖고 역사와 미래를 관찰했다. 그들은 미국 헌법 제1장 제8절 서두에 이렇게 써내려갔다. 의회는 화폐의 제조와 가치 설정의 권리를 갖는다. 국제금융재벌의 첫 번째 전쟁. 미국 최초의 중앙은행. 우리는 적의 군대보다 금융기관이 우리의 자유에 가하는 위협이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 그들은 이미 금전 귀족 계급을 창조했으며 정부를 무시하고 있다. 화폐 발행권을 은행의 손에서 되찾아와야 한다. 그것은 당연히 주인인 국민에게 속해야 한다. 토머스 제퍼슨, 미국 3대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은 로스차일드 가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량급 인물이다. 영국령 서인도제도에서 태어난 그는 나이와 본명, 출생지를 숨기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명문가의 딸과 결혼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영수증은 해밀턴이 로스차일드가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1789년 해밀턴은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 미국 초대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미국 중앙은행 제도의 주요 추진자로 활약했다. 독립전쟁 후 심각한 경제난과 채무의 위기에 직면하자 1790년 그는 잉글랜드 은행과 유사한 민영 중앙은행을 세워 화폐 발행 직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의회에 강력히 제안했다. 그의 논지는 다음과 같다. 중앙은행은 개인이 소유하며 본부는 필라델피아에 두고 각 지역에 지점을 설립한다. 정부의 화폐와 세금 징수는 반드시 이 은행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 은행은 국가 화폐를 발행해 경제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미국 정부에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다. 이 은행의 총 자본은 1,000만 달러이며 개인이 80%의 주식을 보유하고 나머지 20%는 미국 정부가 보유한다. 25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중 20명은 주주 중에서 추천하며 5명은 정부가 임명한다. 해밀턴은 엘리트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모든 사회는 극소수와 대다수로 무리를 나눈다. 전자는 출신이 좋고 부유한 계층이며 후자는 프롤레타리아 계층이다. 대중은 휩쓸리고 쉽게 변호한다. 그들은 정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반면 대통령 제퍼슨은 대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해밀턴의 관점에 대한 제퍼슨의 반응은 이러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이것이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하며 만물의 창조주는 우리에게 박탈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 중에는 생존권 및 자유권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된다. 두 사람은 민영 중앙은행 제도를 둘러싸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해밀턴은 이렇게 주장했다. 부유한 사람의 개인적 이익과 재산 신용을 모으지 않는 사회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국가의 채무는 지나치게 많지만 않으면 국가의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퍼슨은 이렇게 반박했다. 일개 민간 중앙은행이 국민의 공공화폐를 발행한다면 이는 적의 군대보다 국민의 자유를 더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다. 우리는 통치자가
국민에게 영구적으로 채무를 떠넘기는 것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해밀턴의 방안이 의회 토론회에 상정되자마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결국 상원은 약소한 차이로 이 제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도 39대 20으로 통과되었다. 이때 심각한 채무의 위기에 짓눌려 있던 워싱턴 대통령은 더 큰 시름에 잠겼다. 그는 당시 국무장관 제퍼슨과 제임스 매디슨을 불러 의견을 물었다. 그들은 이 제안이 헌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에는 화폐 발행을 의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의회가 화폐 발행권을 어떠한 민영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었다. 이에 크게 고무된 워싱턴은 법안에 대한 부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해밀턴이 즉시 워싱턴을 찾아가 로비를 시작했다. 재무장관 해밀턴의 말은 더욱 설득력이 있었다. 만약 중앙은행을 설립해 외국 자금을 주식으로 유입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얼마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발등에 떨어진 위기 해결이 장기적 앞날에 대한 걱정보다 우선되었다. 워싱턴 대통령은 1791년 2월 25일 마침내 미국의 첫 번째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데 서명했다. 유효 기간은 20년이었다. 국제금융재벌들은 드디어 중요한 첫 승리를 거두었다. 1811년 외국 자본은 1000만 주 가운데 700만 주를 차지했다. 잉글랜드 은행과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미국 중앙은행의 주요 주주가 되었다. 해밀턴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중앙은행은 뉴욕 맨해튼 은행과 함께 월스트리트에서 제일 가는 은행이 되었다. 맨해튼 은행은 1955년 록펠러의 체이스 은행과 합병해서 체이슨 맨해튼 은행이 되었다. 돈에 목마른 정부와 정부의 채무를 갈망하는 민영 중앙은행이 손발을 맞추게 된 것이다. 중앙은행이 설립된 1791년부터 1796년까지 불과 5년 동안 미국 정부의 채무는 무려 820만 달러로 증가했다. 제퍼슨은 1798년 경로에서 말했다. 헌법을 수정해서라도 연방정부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싶다. 제퍼슨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재선되어 연임하는 동안 중앙은행을 폐지하기 위해 백방으로 애를 썼다. 1811년에 은행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쌍방의 각축전은 극에 달했다. 하원은 단 한 표 차인 65대 64로 은행의 화폐 발행권 연장안을 부결했다. 한편 상원은 17대 17로 같은 표가 나왔다. 이때 부통령 조지 클린턴이 경색 국면을 타개할 부결표를 던짐으로써 미국 최초의 중앙은행은 1811년 3월 3일자로 문을 닫았다. 런던에서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던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그 소식에 격노했다. 그는 이렇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 은행의 발행권을 연장하지 않으면 미국은 심각한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래도 미국 정부 쪽에서 아무 반응이 없자 네이선은 다시 말했다. 방자한 미국인을 확실히 손봐서 식민지 시대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영국과 미국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다. 이 전쟁은 1812년부터 3년이나 지속되었다. 로스차일드의 목적은 확실했다. 미국 정부를 빚더미에 앉혀 결국 무릎 꿇고 투항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장악한 중앙은행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었다. 과연 미국 정부의 채무는 4,500만 달러에서 1억 2,70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마침내 미국 정부는 1815년 굴복하고 말았다. 미국의 4대 대통령이 된 제임스 매디슨은 1815년 12월 5일 두 번째 중앙은행 설립을 승인했고 1816년 두 번째 은행이
탄생되었다. 국제은행가들의 권토 중래, 미국의 두 번째 중앙은행. 금융기관이 국민의식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배가 장차 우리 국가를 공격할 것이다. 제퍼슨이 제임스 멀로 제5대 미국 대통령에게 쓴 편지 중에서 미국의 두 번째 은행은 20년이라는 영업기간을 확보했다. 이때 총 주식은 3,500만 달러로 상승했으며 80%는 여전히 개인이 소유하고 나머지 20%가 정부 소유였다. 첫 번째 은행과 마찬가지로 로스차일드가 이 은행의 권력을 움켜쥐었다. 1828년 대통령 선거에 나선 앤드루 잭슨은 은행가들을 만나 힘주어 말했다. 여러분은 독사와 같소. 나는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뿌리 뽑을 것이오. 국민이 우리의 화폐와 은행 시스템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안다면 내일 아침 당장 혁명이 일어날 것이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앤드루 잭슨은 두 번째 은행을 폐지하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말했다. 헌법이 의회에 화폐 발행 권한을 준 것은 의회가 직접 그 권한을 행사하라는 뜻이지 어떠한 개인이나 기업에 그 권한을 위임하라는 뜻은 아니다. 잭슨 대통령은 1만 1,000여 명의 연방정부 직원 가운데 은행과 관련된 일을 하는 2,000여 명을 해고했다. 1832년 잭슨 대통령이 연임 경선에 나섰다. 그가 연임되면 두 번째 중앙은행의 유효기간은 그의 다음 임기 내인 1836년까지로 한정될 것이었다. 사람들은 두 번째 은행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 은행은 꾸물거리다가 일을 망칠까봐 대선을 치르느라 정신없는 틈을 노려 사전에 20년의 경영 특허권을 연장하려고 했다. 동시에 은행가들은 300만 달러의 거액을 잭슨의 경쟁자인 헨리 클레이의 선거 진영에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잭슨이 내건 구호는 잭슨을 원하고 은행을 원치 않는다 였다. 결국에는 잭슨이 압도적 우세로 승리했다. 한편 은행 경영권을 연장하려는 제안은 상원에서 28대 20으로 통과되었고 하원에서도 167대 85로 가볍게 통과되었다. 두 번째 은행의 니콜라스 비들 행장은 유럽 최대의 금융제국 로스차일드의 후광을 얻고 대통령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잭슨이 결의안을 부결할 것인지를 두고 한창 의견이 분분할 때 배들은 거만하게 말했다. 잭슨이 결의안을 부결하면 나는 그를 부결할 것이다. 잭슨 대통령은 물론 두 번째 은행의 연장 결의안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부결했다. 그는 재무장관에게 모든 정부의 저축을 두 번째 은행의 계좌에서 인출해 각 주의 은행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1835년 1월 8일 잭슨 대통령은 마지막 국채를 상환했다. 이로써 미국 정부는 역사상 유일하게 국채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었다. 게다가 3,500만 달러의 잉여금이 남았다. 역사학자들은 이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평가한다. 대통령의 가장 찬란한 영예이며 그가 이 나라를 위해 한 가장 중요한 공헌이다. 보스턴 포스트. 보스턴 포스트는 이날의 성과를 예수가 고리대금업자를 성전에서 쫓아낸 일과 같은 비중으로 취급하기도 했다. 은행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면 내가 은행을 죽일 것이다. 1835년 1월 30일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한 의원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영국 출신의 실업가인 페인트공 리처드 로렌스가 몰래 잭슨 대통령의 뒤를 따라갔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총알이 장전된 2개의 권총이 들어있었다.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들어갈 때만 해도 로렌스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더 좋은 기회가 다가오기만을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로렌스는 기둥 뒤에 숨어서 장례식을 마치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길목을 지켰다. 마침내 대통령이 그곳을 지나갈 때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이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우왕좌왕했으나 67세의 잭슨 대통령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저격범을 향해 본능적으로 지팡이를 들어 반응했다. 이때 저격범은 이미 두 번째 권총을 꺼내 발사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발탄이었다. 이렇게 잭슨 대통령은 운 좋게도 참변을 면했다. 하마터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암살당한 대통령이 될 뻔한 순간이었다. 권총 두 발 모두 불발탄일 확률은 12만 5천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32세의 저격범은 스스로를 영국 국왕의 합법적 계승자라고 밝혔으며 미국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고 토로했다. 법원은 5분 동안의 심리 후에 그를 정신병자로 단정하고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때부터 정신병은 각종 저격범이 즐겨 사용하는 핑계가 되었다. 잭슨 대통령은 1835년 1월 8일에 마지막 국채를 상환했는데 1월 30일에 암살 사건이 터졌다. 저격범 리처드 로렌스에 대해 에드워드 그리핀은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했다. 그 저격범은 정말 미쳤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장해서 엄격한 처벌을 피하려고 했거나 둘 중 하나다. 나중에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유럽의 권력자와 관계가 있다고 떠벌렸다. 혹시라도 붙잡히면 신변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다. 1845년 6월 8일 잭슨 대통령이 별세했다. 그의 묘비명에는 나는 은행을 죽였노라 라고 쓰여 있다. 미국 중앙은행이 또다시 폐지되자 영국 측은 보복을 감행해 미국에 대한 각종 대출을 즉시 중지했다.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황금화폐 공급량의 축소였다. 당시 영국 금융체계는 로스차일드가 주도하면서 최대 규모의 황금화폐 유통량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이 대출과 미국 중앙은행의 운영을 통해 미국의 화폐 수급을 완전히 좌지우지했던 것이다. 미국 두 번째 중앙은행의 연기 신청이 대통령에 의해 부결되자 배들 행장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즉, 중앙은행은 당장 모든 대출을 회수하고 신규 대출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로스차일드 가문 휘하의 유럽 중앙은행도 동시에 미국 통화에 고삐를 죄어왔다. 미국은 인위적으로 조성된 화폐 유통 부족의 국면에 빠져들면서 1837년에 경제공황에 빠졌다. 경제공황은 무려 5년이나 지속됐으며 그 파괴력은 가공할 만했다. 1929년에 일어난 경제 대공황과 맞먹을 정도의 타격이었다. 1837년의 공황과 이어지는 1857년의 공황, 1907년의 공황은 로스차일드의 명언을 다시 확인해주는 사건이다. 내가 한 국가의 화폐 발행을 관장할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정하든 상관없다. 새로운 전쟁, 독립 재무 시스템. 1837년 잭슨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후임자 마틴 벤 뷰런이 백악관에 입성했다. 벤 뷰런 대통령의 가장 큰 고민은 국제은행가들이 불러온 화폐 공급 긴축에 따른 위기 국면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는 독립 재무 시스템이라는 정면 승부를 택했는데 재무부가 관장하는 화폐를 개인 은행 시스템에서 전부 인출해 재무부 자신의 시스템에 보관하는 제도였다. 사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재정과 은행의 이혼이라고 표현했다. 독립 재무 시스템의 시작은
잭슨 대통령이 미국의 두 번째 중앙은행 경영권 연기를 부결하면서 정부의 화폐를 은행에서 모두 인출해 각 주의 은행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그 누가 알았으랴. 로스차일드의 마각을 피하겠다고 택한 주 은행들도 결코 안전한 피신처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 은행들은 정부의 저축금으로 받은 돈을 대규모의 신용대출로 투기함으로써 1837년 경제공황의 빌미를 제공했다. 벤 뷰런 대통령은 정부 재정의 돈이 금융 시스템과 별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의 자금을 보호할 목적 외에도 은행이 국민의 세금을 대량의 투기 수단으로 이용해 경제의 불공정을 초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였다. 또한 독립재무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돈은 반드시 금은화폐라는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정부가 금은화폐의 공급량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미국의 화폐 발행을 통제하는 유럽 은행가들에게 대처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 묘안이었으나 단기적으로는 은행들의 신용 위기를 몰고 올 우려가 있었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이 부추기면 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헨리 클레이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해밀턴이 제창한 민영 중앙은행의 옹호론자였으며 은행가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뛰어난 화술과 빈틈없는 논리로 무장한 클레이는 매우 선동적이었다. 클레이의 곁에는 금융업을 옹호하고 은행가들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이 많이 모여 있었으므로 그의 주도하에 휘그당이 결성되었다. 휘그당은 잭슨의 은행 정책을 결사적으로 반대했으며 민영 중앙은행 제도를 부활하려고 총력을 기울였다. 휘그당은 1840년 대선에서 전쟁 영웅인 윌리엄 헨리 해리슨을 대표 주자로 내세웠고 경제 위기로 민심이 돌아섰던 당시 분위기에 힘입어 해리슨은 순조롭게 미국의 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클레이는 휘그당의 리더를 자처하며 해리슨의 정치 구상에도 자주 개입했으며 해리슨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두 사람의 갈등은 첨예한 대립으로 비화했다. 클레이는 자신의 집에서 취임을 앞둔 대통령을 접견하기도 했다. 해리슨은 대의를 위해 화를 꾹 참고 클레이의 집으로 갔지만 두 사람은 국립은행과 사립재정제도를 비롯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얼굴을 붉히며 헤어졌다.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믿은 클레이는 해리슨의 동의도 없이 이미 대통령 취임 연설까지 대필해서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해리슨은 이를 마다하고 8천여 자에 달하는 취임 연설 원고를 직접 작성했다. 그의 정치 구상은 클레이가 주장하는 민영 중앙은행의 부활 및 독립재무 시스템 폐지와는 크게 달랐으므로 은행가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았다. 대통령 취임식이 있던 1841년 3월 4일은 날씨가 몹시 추웠다. 그날 찬바람을 맞으며 취임 연설을 발표한 해리슨은 감기에 걸렸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그에게 감기쯤이야 대수롭지 않은 병이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그 감기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가 싶더니 미처 손쓸 틈도 없이 4월 4일에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이제 막 대통령에 취임해 웅대한 청사진을 준비하던 그가 극악 감기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다. 한 달 전만 해도 팔팔하게 뛰어다니던 대통령이 돌연 사망한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스럽다. 역사학자들은 해리슨이 비상이라는 독에 당했다고 주장한다. 독약을 쓴 시기는 3월 30일이었고 엿새 후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민영중앙은행과 독립재무 시스템을 둘러싼 갈등은 해리슨 대통령의 죽음으로 더욱 첨예화되었다. 클레이가 주도하는 휘그당은 1841년
두 차례에 걸쳐 중앙은행의 부활과 독립 재무 시스템의 폐지를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해리슨 대통령의 후임자인 전 부통령 존 타일러에 의해 부결되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클레이는 타일러 대통령을 휘그당에서 제명했고, 이로써 타일러 대통령은 다행히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대통령이 되었다. 1849년 휘그당의 또 다른 대통령 후보인 제커리 테일러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중앙은행 부활의 꿈은 거의 실현되는 듯했다. 잉글랜드 은행 스타일의 민영 중앙은행 설립은 모든 은행가의 꿈이었다. 민영 중앙은행의 존재는 은행가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함을 의미했다. 해리슨 대통령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던 테일러는 중앙은행 문제에서 상당히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꺼이 클레이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역사학자 마이클 홀트는 테일러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을 소개했다. 중앙은행의 부활은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나의 임기 내에는 그 문제를 고려하지 않겠소. 그 결과 물 건너간 것은 중앙은행이 아니라 테일러 대통령 자신이었다. 1850년 7월 4일 테일러 대통령은 워싱턴 기념비 앞에서 거행하는 독립기념일 경축행사에 참석했다. 몹시 무더운 날씨였고 테일러 대통령은 냉장 우유를 마시고 버찌 몇 개를 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설사를 하기 시작했다. 7월 9일 그토록 건장하던 대통령은 의문을 남긴 채 불귀에 객이되었다. 대수롭지 않은 질병으로 군인 출신의 건장한 두 대통령이 생명을 잃은 의문의 사건은 자연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을 둘러싸고 100년이 넘도록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1991년 후손의 동의로 테일러 대통령의 시체를 발굴해 실시된 손톱과 머리카락 검사 결과 역시 비상 중독이었다. 그러나 당국은 곧이어 소량의 비상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치명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조사를 종결해버렸다. 대통령의 몸 안에 왜 비상이 들어있는지는 아무도 모른 채 말이다. 국제은행가들이 다시 손을 쓰다. 1857년 경제공황. 두 번째 중앙은행이 1836년에 폐쇄되자 국제금융재벌들은 활발하게 손을 써서 미국에서 유통하는 금속 화폐의 돈줄을 단단히 틀어주었다. 이 조치로 미국은 5년 동안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어야 했다. 1841년에 국제은행 재벌의 대리인이 두 차례나 민영 중앙은행 제도의 부활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 후 양측의 관계는 경색되었으며 미국의 통화 긴축 상태는 1848년에 가서야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다. 물론 상황이 호전된 이유는 국제금융재벌들이 자선을 베풀어서가 아니다.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대한 금광 샌프란시스코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1848년부터 미국의 금 공급량은 9년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5억 달러의 금화를 생산했다. 1851년에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큰 금광이 발견됨으로써 세계적인 금 공급량은 1851년에 1억 4,400만 실링에서 1861년 3억 7,600만 실링으로 급증했다. 미국 국내의 금속 화폐 유통량은 1840년 8,300만 달러에서 1860년 2억 5,300만 달러로 급속히 증가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골드러시는 유럽 금융 재벌들에 의한 금 공급량의 절대적 통제 구도를 단번에 뒤엎었다.
화폐 공급량에 발목이 잡혀 있던 미국 정부는 비로소 긴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양질의 화폐가 대량 공급되자 시장의 자신감도 되살아났다. 은행은 다시 신용대출을 대폭 확대했으며 미국의 중요한 공업, 광산, 교통, 기계 등 국가 자산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도 호시절을 구가하던 이때 구축되었다. 금융 억제 수단의 약발이 먹히지 않자 국제은행 재벌들은 일찌감치 새로운 대책을 준비했다. 그것은 금융을 통제하고 정치적으로는 분화하는 조치였다. 위기가 끝나기 전에 그들은 미국의 우량 자산을 저렴하게 흡수하는 데 착수했다. 1853년에 이르러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외국 자본, 특히 영국 자본은 이미 미국 연방 국채의 46%, 각 주 채권의 58%, 미국 철도 채권의 26%를 잠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미국 경제에 다시 올가미를 씌웠다. 일단 중앙은행 제도가 재출범하는 날이면 미국 경제도 유럽의 다른 나라처럼 은행 재벌의 손에 좌지우지 될 판이었다. 국제금융 재벌들은 다시 자신들의 특기를 발휘했다. 먼저 신용대출을 남발하고 거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국민과 기업들로 하여금 기를 쓰고 재산을 불리도록 유도했다. 그런 다음 갑자기 대출의 고삐를 쬐어 많은 기업과 국민을 파산 지경에 몰아넣으면 은행가들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 수학의 계절이 차츰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국제금융 재벌들과 그들의 미국 측 대리인은 신용대출을 회수했다. 이것이 1857년 경제공황의 시작이다. 그런데 은행 재벌들의 예상과는 달리 이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미국의 국력이 20년 전과는 달리 훨씬 강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1857년 경제공황은 미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1년 만에 경제가 원기를 회복하면서 끝이 났다. 점차 미국의 실력이 강해지고 금융 통제가 어려워지자 내전을 책동하고 미국을 분열시키는 것이 국제 금융 재벌들에게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미국 남북 전쟁의 원인, 유럽의 국제 금융 세력. 미국의 성장 과정은 국제 세력의 개입과 음모로 점철되었다. 특히 국제 금융 세력은 미국에 대해 가공할 만한 침투력과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미국 본토에서 발생한 전쟁 가운데 역사상 가장 큰 규모는 남북전쟁이었다. 4년에 걸친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남북 양측의 참전자 수가 총 인구의 10%에 달하는 300만 명이나 되었다. 그중 60만 명이 전사하고 부상자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막대한 재산이 전쟁통의 잿더미로 사라졌다. 남북전쟁은 엄청난 피해를 기록하며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으며 전쟁의 상흔은 14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완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 오늘날 남북전쟁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의 중심은 단연 노예제도 폐지 등의 도덕성에 관한 것이다. 시드니 알스트롬의 말도 이를 반영한다. 노예제도가 없었다면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노예제도의 도덕적 붕괴가 없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미국의 노예제도에 관한 논쟁에서는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이고 도덕성은 차후 문제였다. 당시 남부의 경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은 목화산업과 노예제도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할 경우 농장주는 백인과 똑같이 높은 임금을 과거의 노예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산업 전체가 적자를 면치 못할 테고 결국 사회 경제 구조는 붕괴하고 말 것이다.
전쟁이 정치적 투쟁의 연속이라면 정치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면에는 반드시 경제적 이익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있다. 이러한 경제적 힘겨루기는 표면적으로 남부와 북부의 경제 이익의 차이로 나타났으나 그 알맹이는 국제 금융 세력이 신생 미합중국을 대상으로 벌이는 분열과 정복의 전략이었다.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과 친분이 두터웠던 독일 수상 비스마르크의 말은 이 사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미국을 남부와 북부 두 약세 연방으로 분열시키는 건 유럽의 금융 세력이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오랜 시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시나리오였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를 주축으로 하는 금융 재벌들이 미국 남북전쟁의 배후 세력이었다. 국제 금융 재벌은 미국의 내전을 촉발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용의주도한 전략을 세웠다.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후 영국의 방직 산업과 미국 남부의 지주계급은 점점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유럽의 금융재벌은 이들 세력을 이용해 남북 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인맥을 은밀히 형성했다. 당시 남부 곳곳에서는 영국 금융가의 대리인들로 넘쳤다. 이들은 현지의 정치 세력과 손잡고 연방에서 이탈할 계략을 짜고 각종 뉴스를 뿌리는 등 언론 플레이에 고심했다. 이들은 노예제도와 관련한 남북 양측의 경제적 이익을 교묘하게 이용해 당시 별 관심을 끌지 못하던 노예제도를 화제의 쟁점으로 부각시켜 결국 남북의 첨예한 갈등으로 비화하는 도화선이 되도록 했다. 이렇게 모든 준비를 치밀하게 끝낸 국제금융재벌은 이제나 저제나 전쟁이 일어나기만 기다렸다. 전쟁만 일어나면 막대한 재산이 국제금융재벌에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전쟁을 책동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은 전쟁 당사자 양쪽을 동시에 공략해 각각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어느 쪽이 승리하든 상관없이 거액의 전쟁 경비를 지출하는 정부의 채권은 어김없이 금융재벌의 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금융재벌에게 전쟁은 사내 진미로 가득한 밥상이었다. 1859년 가을 프랑스의 저명한 금융재벌 살로몬 로스차일드는 여행자 신분으로 파리에서 미국으로 날아갔다. 그는 모든 계획의 총지휘자였다. 미국 남부와 북부를 종횡무진하며 현지의 정계와 금융계 요인들을 골고루 접촉하는 한편 수집한 정보를 영국 런던에 있는 사촌형 너데니얼에게 보냈다. 살로몬은 현지의 인사와 가진 회담에서 남부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남부가 독립하면 유럽 대국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북부에 포진한 국제금융재벌의 대변인은 뉴욕에서 5번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유대계 실업인 어거스트 벨몬트였다. 그는 프랑크푸르트 로스차일드 은행의 대리인이자 이 집안의 친척이기도 했다. 벨몬트는 1829년 겨우 15살의 나이로 은행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프랑크푸르트의 로스차일드 은행에서 일하며 일찌감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1832년에는 나폴리의 한 은행에 스카우트되어 국제금융 업무 경험을 쌓았다. 벨몬트는 독일어, 영어, 불어, 이탈리아어에 능통했다. 또한 1837년 뉴욕으로 파견된 그는 대량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뉴욕 금융가를 주름잡는 거물로 성장해 대통령의 금융 고문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벨몬트는 영국과 프랑크푸르트의 로스차일드 은행을 대표해 금융에서 북부의 링컨을 지지할 의사를 표명했다. 영국은 북부의 군사적 압박을 높이고자 1861년 말에 8,000명 규모의 군대를 캐나다에 추가로 파병했다. 남군이 진격하면
북부와 맞닿은 경계 지역에 주둔하면서 링컨에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였다. 1862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연합군이 멕시코 항구에 상륙해 미국 남부와의 경계에 집결했다. 이들은 미국 남부에 즉각 진입해 북군과 교전할 태세를 갖추었다. 1863년 10월 3일 프랑스군이 3만을 추가로 파병해 마침내 멕시코 시티를 점령했다. 전쟁 초기에 남군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과 강적들에게 겹겹이 포위되어 있던 링컨은 최대의 곤경에 처했다. 은행들은 링컨 정부의 국고가 바닥났음을 눈치챘다. 거액을 융자받지 않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1812년에 영국과의 전쟁 이후로 미국의 국고 수입은 연속 적자 투성이었다. 링컨이 정권을 잡기 전 미국 정부 예산의 적자는 모두 채권 형식으로 은행에 팔렸다가 영국의 로스차일드 은행과 베어링스 은행에 되팔린 상태였다. 미국 정부는 고액의 이자를 감당해야 했다. 그동안 쌓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이때 금융재벌들이 링컨 대통령에게 포괄적 융자 방안을 제시했는데 24에서 36%의 높은 금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터무니없는 높은 금리에 기가 막힌 링컨 대통령은 대뜸 출입문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내건 조건은 미국 정부를 파산으로 몰아갈 수도 있는 가혹한 조치였다. 미국에는 이 천문학적인 빚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을 링컨은 익히 알고 있었다. 링컨의 새로운 화폐 정책. 돈이 없으면 전쟁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국제금융재벌에게 돈을 빌린다는 건 자기 목에 올가미를 씌우는 격이었다. 링컨은 해결 방안을 찾느라 고심했다. 이때 시카고에 있는 친구 딕 테일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면 되지 않겠나? 의회에 법안을 통과시켜 재무부가 완벽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화폐를 발행해서 병사들의 월급을 주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지. 링컨이 물었다. 미국 국민이 이런 새로운 화폐를 받아들일까? 이 문제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네. 자네가 새 화폐에 완벽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만 하면 정부는 전적으로 지지할 걸세. 새 화폐는 진짜 돈과 똑같이 유통될 수 있네. 헌법에서 화폐 발행과 가치 책정의 권리를 의회에 부여했기 때문이지. 링컨은 크게 기뻐하며 테일러에게 즉시 이 일을 기획하도록 했다. 기상천외의 계획은 정부가 개인 은행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는 관례를 보기 좋게 깨뜨려 버렸다. 새 화폐는 녹색의 도안을 사용해서 다른 은행권과 구별되었기에 그린백이라고 불렸다. 새 화폐 정책의 독창성은 금, 은 같은 금속 화폐로 담보를 잡지 않았으며 20년간 5%의 금리로 쓸 수 있다는 데 있었다. 정부는 이런 화폐의 발행을 통해 전쟁 초기의 심각한 돈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미국 북부의 각종 자원의 효과를 극대함으로써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기초를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이토록 값싼 비용으로 발행된 화폐가 법에 의해 북부은행의 기축화폐가 됨에 따라 북부은행의 신용대출이 대폭 확대되고 방위산업, 철도건설, 농업 생산과 상업, 무역 분야가 대규모로 금융 지원을 받게 되었다. 1848년 시작된 골드러시로 미국의 금융은 유럽 은행가의 손에 좌우되는 극단적으로 불리한 국면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 바로 이런 양질의 화폐가 있다는 자신감을 기반으로 링컨의 새 화폐는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졌을 뿐 아니라 남북전쟁의 승리를 위한 든든한 금융 기반을 다져주었다. 남북전쟁이 발발한 1861년에서
전쟁이 끝난 1865년까지 북부의 물가지수는 100에서 216으로 올라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쟁의 규모와 파괴의 심각성을 참작할 때 또한 다른 비슷한 규모의 전쟁과 비교할 때 실로 금융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부 역시 지폐 유통 방식을 채택했으나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남부 지역의 같은 기간 물가지수는 100에서 무려 2776까지 치솟았다. 남북전쟁 기간 동안 전체를 통틀어 링컨 정부는 4억 5천만 달러의 새 지폐를 발행했다. 신종 화폐 제도가 이토록 잘 운용될 수 있었던 것은 링컨 대통령이 국채 없는 화폐 발행의 장기화와 법제화를 진지하게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국제 금융 거두들의 근본적 이익을 심하게 침해하는 것이었다. 만약 모든 정부가 은행에 돈을 빌릴 필요 없이 스스로 화폐를 발행해 사용한다면 은행 재벌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는 시대는 영원히 작별을 고할 것이다. 그럴 경우 은행이 호시절을 구가하던 것도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과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은행가를 대변하는 런던 타임스에는 즉각 다음과 같은 성명이 발표되었다. 미국이 채택한 혐오스러운 새 재정 정책인 링컨의 그린백이 영구화되면 정부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스스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이제 미국은 모든 채무를 상환하고 다시는 채무를 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필요한 모든 화폐를 공급받아 상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는 나라가 되고 세상의 인재와 모든 부가 북아메리카로 흘러들 것이다. 이 나라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세계의 모든 군주제 국가를 쓰러뜨릴 것이다. 영국 정부와 뉴욕 은행협회는 분노에 찬 어조로 보복을 다짐했다. 1861년 12월 28일 그들은 링컨 정부의 금속 화폐 지급을 정지한다고 선포했다. 뉴욕의 일부 은행은 금 저축자가 금을 찾아가지 못하게 저지했으며 금으로 정부 채권을 매입한다는 약속을 철회했다. 미국 각지의 은행들이 하나둘씩 호응해오자 이들은 워싱턴으로 달려가 링컨 대통령에게 협상 방안을 제시했다. 즉 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고수해 높은 금리의 채권을 유럽 은행 재벌에게 팔 것, 미국 정부의 황금을 개인 은행에 보관해 신용대출의 저축으로 삼아 은행가들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할 것, 미국 정부는 공업부문과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해 전쟁을 지원할 것 등이었다. 링컨 대통령은 은행가들이 제시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했다. 그의 이러한 정책은 국민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 국채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법에 따라 이 국채는 현금으로 통용되었다. 은행가들은 자신들의 계책이 통하지 않자 또 다른 계책을 내놓았다. 그들은 링컨의 새 화폐를 발행하는 법안에서 의회가 국채 이자의 지급을 황금으로 할지 명백히 밝히지 않은 점을 들어 의원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했다. 즉 링컨의 신화폐로 국채를 매입하는 것을 인정하되 이자는 금화로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완벽한 계획의 첫걸음이었다. 먼저 미국 국내의 새 화폐와 황금의 가격을 연동하는 것인데 당시 세계의 기축화폐로서 파운드 체제를 보유한 유럽의 금융재벌들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황금화폐를 보유했다. 이렇게 미국 은행가들과 의회의 타협으로 국제금융 세력은 황금 수출입 총량을 통제함으로써 미국의 화폐 가치를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링컨의 러시아 동맹자. 유럽의 국왕들은 1861년 남북전쟁 발발을 전후해 대규모의 군사를 미국에 파병함으로써 미국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었다.
이때 링컨은 유럽 군주들의 숙적인 러시아를 떠올리고 즉시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2세에게 특사를 파견해 원조를 청했다. 알렉산더 2세는 링컨의 편지를 받아보고 바로 개봉하지 않은 채 손으로 만지작거리더니 이렇게 말했다. 이 편지를 열어서 내용을 보기 전에 먼저 요구를 들어주겠소. 러시아의 알렉산더 2세가 미국의 남북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같은 처지에 미국이 당하면 자신들에게도 화가 미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2세 시기에 유럽을 휩쓴 국제금융 세력은 이미 크렘린까지 그 손을 뻗치고 있었다. 은행가들은 유럽에 앞서가는 금융 경험을 받아들여 민영 중앙은행을 세우라고 러시아에게 요구했지만 그 배후의 음모를 이미 간파한 알렉산더 2세는 이 요구를 즉각 거절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금융 세력을 반대하는 링컨이 위험에 빠진 것을 보고 손을 내밀어 돕지 않는다면 다음 차례는 자신이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했다. 두 번째는 남북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861년 3월 농노 해방법을 선포한 알렉산더 2세는 노예제 폐지에 대해 링컨과 같은 입장이었다. 또한 1856년에 막 끝난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는 영국과 프랑스에 패배해 서료계의 기회만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리비스키 장군이 이끄는 러시아 함대는 1863년 9월 선전포고도 없이 뉴욕항에 입항했다. 포포프 장군이 이끄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10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 키딩 웨일즈는 이렇게 평했다. 그들은 남부가 유리하고 북부가 가장 저조한 시기에 도착했다. 이들의 출현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링컨은 국면 전환의 기회를 포착했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미국 정부는 720만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함대의 출동 경비를 지급하는데 우여곡절을 겪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전쟁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앤드루 존슨 대통령과 러시아는 러시아 알래스카의 토지를 구입해 전쟁 비용을 지급한다고 협의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슈어드의 바보짓이라고 한다. 슈어드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의 이름인데 국민들은 720만 달러나 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불모지를 사들였다며 미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링컨과 같은 이유로 알렉산더 2세도 1867년에 피격을 당했으나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 후 1881년 3월 1일 알렉산더 2세는 마침내 자객의 손에 세상을 떠났다. 링컨 암살의 진범은 누구인가?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링컨은 의회에서 권한을 부여받고 국민에게 국채를 팔아 자금을 조달했다. 이렇게 해서 정부와 국가는 외국 금융재벌의 올가미에서 빠져나왔다. 국제금융재벌들이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미국이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링컨의 죽음도 멀지 않았던 것이다. 흑인 노예를 해방하고 남부를 통일한 링컨은 남부 정부가 전쟁 중 진 빚은 모두 무효로 한다고 선포했다. 전쟁 동안 남부에 줄곧 거액의 금융 지원을 해온 국제은행은 참담한 손실을 보았다. 국제금융재벌들은 링컨에 보복하고 나아가 링컨의 화폐 정책을 뒤집기 위해 링컨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을 모아 치밀하게 암살을 준비했다. 열성분자 몇 명만 보내면 링컨 하나쯤 암살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였다. 링컨이 암살당한 후 국제금융 세력의 조종을 받은 의회는 링컨의 새 화폐 정책을 폐지한다고 선언하고 새 화폐 발행 상한액을 4억 달러 미만으로 동결했다. 1972년 누군가
미국 재무부에 링컨이 발행한 4억 5천만 달러의 새 화폐로 이자를 얼마나 절약할 수 있었는지 질문했다. 계산 결과 재무부 측의 답변은 이러했다. 링컨이 미국 자신의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미국 정부는 총 40억 달러의 이자를 절약했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본질적으로 국제금융 세력이 미국 정부와 미국 국가화폐 발행권 및 화폐 정책의 이익을 놓고 벌인 치열한 싸움이었다. 남북전쟁을 전후한 100년 동안 쌍방은 민영 중앙은행 시스템이라는 금융의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투쟁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7명의 미국 대통령이 피살되었으며 다수의 의원이 사망했다. 1913년 설립된 미국 연방저축은행은 이 투쟁이 결국 국제은행의 결정적 승리로 끝났음을 상징한다. 이를 두고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말했다. 링컨의 죽음은 기독교 세계의 중대한 손실이다. 미국은 그처럼 위대한 족적을 남길 인물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은행가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다시 장악할 것이다. 나는 외국 은행가들이 그들의 기묘하고도 잔혹한 수단으로 앗아간 미국의 풍요로움을 이용해 현대 문명을 체계적으로 망가뜨릴까 봐 두렵다. 치명적 타협 1863년 국립은행법 내 평생 국립은행법 탄생을 촉진하고자 한 일은 가장 심각한 재정적 착오였다. 이 법에 따른 화폐 공급의 독점은 이 나라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라는 그 전에 국민과 은행가의 두 편으로 분열될 것이다. 그런 상황은 이 나라 역사상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셀먼 체이스, 미국 재무장관. 남북전쟁 발발 후 링컨은 로스차일드와 그의 미국 측 대리인이 제시한 24에서 36%라는 고금리의 융자를 거절하고 재무부에 미국 정부권, 즉 그린백을 발행할 권한을 주었다. 1862년 2월에 통과한 법정화폐 법안은 재무부가 1억 5천만 달러의 그린백을 발행했으며 1862년 7월과 1863년 3월에 다시 각각 1억 5천만 달러를 발행해 남북전쟁 기간 동안 총 4억 5천만 달러를 발행했다. 링컨의 달러 발행은 국제금융계에 벌집을 쑤셔놓은 격이어서 은행 재벌들은 격분했다. 그러나 일반 국민과 산업 부분에서는 달러 발행을 환영했다. 링컨의 새 화폐는 1994년까지 유통되었다. 1863년 전쟁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자 링컨은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했다. 세 번째 화폐 발행 권한을 얻고자 그는 부득이 의회의 은행가 세력에게 고개를 숙였고 타협 결과 1863년 국가은행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정부가 국립은행에 통일 표준의 은행권, 즉 발행은행의 명칭이 다른 것만 제외하고 그린백과 똑같은 은행권을 발행할 권한을 준다는 것이었다. 이들 은행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국가화폐를 발행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 은행이 미국 정부 채권을 은행권 발행의 준비금으로 삼아 미국의 화폐 발행과 정부 채무를 연동시킴으로써 정부가 영구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이를 날카로운 어조로 지적한다. 남북전쟁이 끝난 후 오랜 시간 동안 연방정부의 재정은 매년 큰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채무를 완전히 상환하거나 정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 그러면 국가화폐를 담보로 할 채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채무를 상환한다는 건 화폐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았다. 국제은행 재벌들이 미국에도 잉글랜드 은행 같은 방식을 복제하려는 음모는 마침내 성공했다. 이때부터 미국 정부가 영구적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이자의 증가는 미국인들의 목을 무겁게 짓눌렀으며 그 압박은 점점 심해졌다. 2006년에 미 연방정부는 8조 6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채무를 기록했다. 4인 가족 중 한 가구당 11만 2천 달러의 빚을 진 셈이다. 게다가 이 국채는 1초당 2만 달러의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다. 미 연방정부가 국채 이자로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보험과 국방비 다음으로 많다. 1864년부터 은행 재벌들은 자손 대대로 국채 이자라는 열매의 단맛을 톡톡히 보고 있다.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것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것의 차이,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차이 때문에 인류 역사상 최대의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은행가들에게 간접세를 내는 이유가 피땀 흘려 일해 번 재산과 화폐 때문이라니 이런 아이러니도 없다. 링컨은 이 같은 영구적인 위험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봉책을 쓴 것이다. 링컨은 원래 1865년에 연임해 성공한 후 이 법안을 폐지하려고 했으나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불과 41일 만에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 후 의회에서 은행가들의 세력은 더 기승을 떨치며 링컨의 달러화를 폐지하려고 했다. 1866년 4월 긴축법안을 통과시킨 의회는 유통 중인 모든 달러화를 회수해 금화로 환전하며 국제은행가들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금본위제를 부활하려고 시도했다. 여기서 금본위제란 금의 일정량의 가치를 기준으로 단위 화폐의 가치를 재는 제도를 말한다.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사방이 폐허로 변한 나라에서 통화 긴축처럼 황당한 정책도 없을 것이다. 통화 유통량은 1866년 18억 달러에서 1867년 13억 달러로 줄어들었다가 1876년 6억 달러로 결국 1886년 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미국은 전쟁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으며 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게다가 이때는 인구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통화 공급을 줄여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번영과 쇠퇴가 경제 발전의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국제금융 재벌들이 통화 공급량을 손에 쥐고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다. 1872년 겨울 국제금융 재벌들은 어니스트 세드를 미국으로 파견했다. 그는 1873년 고위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 1873년의 악법이라고 불리는 화폐 주조법이 통과되도록 힘썼으며 이 법 전문의 초안을 직접 맡기도 했다. 미국은 이 법안에 따라 은화를 화폐 유통에서 배제하고 금화를 유일한 기축화폐로 삼았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하게 부족한 화폐 유통에 설상가상의 효과를 불러올 것이 뻔했다. 훗날 어니스트는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1872년 겨울에 나는 미국에 가서 은화를 폐지하는 화폐 주조법을 통과시켰다. 내가 대변하는 것은 잉글랜드 은행 이사들의 이익이다. 1873년이 되자 금화는 유일한 금속 화폐가 되었다. 은화를 폐지해 국제 화폐 유통 분야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은 국제 금융 재벌들이 세계의 화폐 공급량에 대한 절대적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점점 많아지는 은광의 발굴에 비해 금광의 채굴량은 미미하기 짝이 없었다. 세계의 금광 채굴을 완전히 장악한 국제 금융 재벌들은 당연히 통제하기 어려운 은화 때문에 세계 금융에서 차지한 자신들의 패권적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따라서 은은 1871년부터 독일,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폐지되어 각국 화폐 유통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로 말미암아 유럽에서는
20년이나 지속되는 심각한 경제 불황이 초래되었다. 미국에서는 긴축 법안과 화폐 주조법이 1873년에서 79년까지 경제 대불황을 직접 촉발했다. 3년 동안 미국의 실업률은 30%로 치솟았다. 미국인들은 링컨의 집회와 은화를 연동하는 시대로 돌아가자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백은위원회와 그린백 당을 조직해 전국적으로 은화와 금화를 병행하는 제도의 회복과 국민의 환영을 받는 링컨 집회의 재발행을 요구했다. 백은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암흑의 중세기는 화폐 부족과 가격 하락이 그 원인이었다. 화폐 없이는 문명이 발생할 수 없으며 화폐 공급이 줄어들면 문명이 소멸한다. 로마의 기독교 시대에 제국은 총 18억 달러에 상당하는 금속 화폐를 유통했다. 15세기 말까지 유럽의 금속 화폐 유통량은 2억 달러에 불과했다. 역사상 로마 제국이 암흑의 중세기에 접어든 것보다 더 큰 재난은 없었다. 미국 은행과 협회의 태도는 이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 협회는 모든 회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유명한 신문과 언론을 적극 지지하기를 권합니다. 특히 농업과 종교 분야의 언론을 선동해 정부의 화폐 발행을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화폐 발행에 반대를 표명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후원을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은행의 화폐 발행을 폐지하거나 정부의 화폐 발행권을 부활하면 정부가 국민에게 화폐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은행가들과 대출업자는 큰 손해를 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지역의 의원을 만나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 법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1881년 경제 불황 가운데 취임했던 미국의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문제의 핵심을 확실하게 짚어 말했다. 어떤 나라나 화폐의 공급을 통제하는 쪽이 모든 공업과 상업을 주도하는 절대 주인이다. 모든 화폐 시스템이 극소수에 의해 이런저런 방법으로 쉽게 통제된다는 사실을 알면 그것이 곧 통화 팽창이나 긴축의 근원임을 알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채 몇 주일 지나지 않은 1881년 7월 2일 가필드 대통령은 또 한 사람의 정신병 환자 찰스 기토에게 피습을 당했다. 두 발의 총알을 맞은 가필드는 9월 19일 마침내 사망했다. 19세기 유럽의 금융 재벌들은 신성한 금권으로 신성한 왕권을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그들은 미국에서 신성한 금권으로 신성한 민권을 점차 와해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금융 재벌들이 미국 민선 정부와 100년에 걸쳐 벌인 치열한 힘겨루기는 이미 그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끝났다.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미국 대통령의 사망률이 노르망디 상륙 당시 미군 선봉부대의 평균 사망률보다 높다고 지적한다. 은행가들은 1863년에 국립은행법을 흐뭇하게 손에 쥐고 미국에도 제2의 잉글랜드 은행을 복제한다는 최종 목표의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미국 화폐 발행을 완전히 관장할 민영 중앙은행, 은행가들의 개인 은행이 미 합중국의 지평선 너머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